엄마, 커피 드세요. 딸이 준 커피를 마신 뒤 온몸이 마비되더군요. 병원에서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 몰래 전 재산을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평창동의 늦은 오후, 비단처럼 옅은 햇빛이 보자기처럼 흘러 레이스 커튼을 지나 호두나무 긴 식탁 위에 멈췄다. 반짝이는 은식기, 샹들리에 불빛을 머금은 레드와인 잔. 통유리 박정원은 먹그림처럼 가지런히 다듬어져 소립 사이로 스치는 바람소리까지 또렷했다. 고요하고 근사한 공기, 그 비달의 어딘가 미세한 균열이 퍼지고 있었다. 어머니, 민서가 말했다. 달디단 목소리가 어쩐지 속이 비어 있었다. 엄마는 서명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은 저희가 다 알아서. 나는 고개를 들어 한때 나를 엄마라 부르던 눈동자를 바라보았다. 무슨 서류니? 명예 이전이에요. 그래야 편하죠. 나는 미소 지었다. 그러나 소리는 쇳물처럼 차가웠다. 요즘은 효도도 계약서로 하니? 공기가 얼어붙었다. 진혁이 잔을 들어 조심스레 말했다. 이 시대의 효도는 서명이 필요하죠, 어머니. 아마 여러분 중 99%는 이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좋아요나 구독을 누르지 않고 그냥 지나칠 거예요. 1초라도 걸리더라도 지금 몇 시이고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평창동의 늦은 오후에는 늘 특별한 빛이 있다. 비단처럼 옅고 부드러운 그 빛이 레이스 커튼을 스치며 호두나무 식탁 위에 고요히 머문다. 나는 다실에서 물이 끓기를 기다리며 어머니께서 늘 소중히 보관하시던 비단함을 손끝으로 쓰다듬었다. 그 안에는 옷비녀 한 점이 있었다. 어머니가 시집 올 때 유일하게 가지고 오신 장신구.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한 조각의 기억이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민서의 맑은 목소리에는 어딘가 조급한 기운이 섞여 있었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가디건을 다듬은 뒤 식당으로 향했다. 식탁은 그 어느 때보다 완벽하게 꾸며져 있었다. 유리창 너머 정원은 일본 장인이 다듬은 그대로 가지마다 질서 정연했고 은식기는 반짝이며 초빛을 받아 비치빛 그릇 위에서 은은히 빛났다. 진혁은 나를 보자마자 일어섰다. 어머니, 오늘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어머님의 건강이야말로 우리 가족의 큰 복이지요. 그는 정확히 90도로 허리를 굽혔다. 말투도 표정도 흠잡을 데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안엔 숨결이 없었다. 민서가 내 팔을 잡았다. 엄마의 갈비찜이 너무 그리웠어요. 오늘도 맛있겠죠? 그 맛을 아직 기억하니? 민서는 잠시 멈칫하다가 애써 웃었다. 당연하죠. 식탁에는 부드럽게 고기가 익는 냄새와 청주향이 섞였다. 나는 진혁을 유심히 보았다. 매너도 말투도 완벽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이 오히려 나를 불안하게 했다. 식사 도중 나는 옆장에 비단함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민서야, 이건 외할머니께서 엄마에게 주신 거야.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나. 뚜껑을 여니 옥비녀가 부드럽게 빛났다. 물결처럼 유연하고 세월의 숨결이 배어 있었다. 민서의 눈이 반짝였다. 그러나 그 빛은 감동이 아니라 계산의 빛이었다. 어머나, 정말 아름답네요. 이런 비추는 이제 구하기 힘들다던데요. 아마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은 하겠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무겁게 식탁 위에 내려앉았다. 진혁이 잔을 들며 부드럽게 웃었다. 에이, 무슨 그런 말을 해. 물론 정신적 가치가 제일 중요하지. 하지만 이런 귀한 자산을 다음 세대에게 잘 물려주는 것도 큰 책임이잖아. 그는 유품 대신 자산재산이라는 단어를 썼다. 그 작은 바꿔치기 하나가 내 가슴을 묶어버렸다.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그런 의미였어요. 민서가 애써 웃으며 말했다. 요즘 세상엔 모든 가치 있는 건 보호해야 하잖아요. 엄마도 아시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국자를 들어 국을 천천히 떠냈다. 숟가락 끝에서 흩어지는 김 사이로
마음이 복잡하게 일렁였다. 창밖의 가을바람이 유리등을 스치며 벽 위로 깜박이는 빛을 남겼다. 식사는 정중한 침묵 속에서 끝났다. 두 사람을 배웅하던 중 오래된 가정부가 새로운 직원에게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요즘 저 두 분 참 자주 오시네. 질문이 아니라 의도적인 관찰이었다. 문을 닫고 나서 나는 자동차가 언덕길을 내려가는 소리를 들었다. 붉은 미등이 길게 늘어지다 사라졌다. 밤이 깊자 다실에 홀로 앉았다. 달빛이 창살을 넘어 비단함 위에 닿았다. 옥비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차갑고 고요하게 누워 있었다. 나는 그것을 손끝으로 만졌다. 어머니가 내 머리에 꽂아주시던 그날의 손길만을 기억했지. 그 물건의 값어치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오늘 밤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이건 더 이상 기억이 아니었다. 이건 기준이었다. 그들이 나의 남은 가치를 가늠하기 위한 척도였다. 차를 다시 따르니 연잎향이 은은히 퍼졌다. 그제야 확실히 느꼈다. 진혁의 달콤한 말들은 정이 아니라 설계의 서두였다. 그 설계에는 이미 내 이름이 적혀 있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오래전부터 사랑은 계산될 수 없는 것이라 믿었는데 말이다. 밖에서는 바람이 방향을 바꾸고 있었다. 그리고 내 마음 안에서는 조용한 폭풍이 서서히 일고 있었다. 제주행 비행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조용했다. 민서는 내 옆에 앉아 어깨에 담요를 살짝 덮어주며 미소 지었다. 엄마, 회사 전용기는 편하죠? 이번엔 진짜 푹 쉬셨으면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계속 창밖을 향했다. 저 아래로 펼쳐진 바다는 차가울 만큼 푸르렀다. 진혁은 맞은편 좌석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다. 목소리는 부드럽고 예의 바랐지만 마지막 문장이 내 귀에 또렷이 들어왔다. 그래, 일정 그대로 진행해. 자금은 곧 넘어올 거야.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내 시선을 느끼고는 미소 지었. 회사 일입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나는 미소로 답했지만 마음은 이미 경계의 문을 닫았. 제주 신라리조트는 부자들의 손끝으로 그려진 그림처럼 눈부셨다.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 바람 속에 섞인 소금기와 귤꽃향. 펜트하우스 발코니에 서면 성산 일출봉까지 한눈에 들어왔다. 그곳은 내가 남편과 처음 제주를 찾았을 때 함께 올랐던 곳이었다. 그땐 느릿한 배를 타고 김밥을 먹으며 파도 소리를 들었는데 이제 나는 딸이 마련한 휴가라는 이름의 일정 속에서 전용기로 도착했다. 펜트하우스는 화려했다. 그러나 이상하리만치 온기가 없었다. 침대 위에는 장미꽃잎이 하트 모양으로 뿌려져 있었고 냉장고 안에는 프랑스 와인과 수입 치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직원이 인사했. 김 여사님, 편히 쉬세요. 필요한 건 모두 준비돼 있습니다. 내 비서가 오지 않던가요? 내가 물었다. 최 전무님 말씀이 이번엔 완전히 개인적인 일정이라 하셔서요. 그분은 서울에서 며칠 쉬기로 했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깨달았다. 내 휴대전화가 없었다. 그들이 내게 건넨 건 새하얀 전화기 한 대. 그 안엔 단 2개의 번호만 저장되어 있었다. 민서 그리고 진혁.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창밖의 파도 소리는 일정했지만 내 심장은 다른 리듬을 쳤다. 불길한 예감의 박동이었다. 다음 날 저녁 두 사람은 리조트의 프라이빗 다이닝룸으로 나를 초대했다. 낮게 내려앉은 샹들리에 불빛, 하나씩 차려지는 요리들. 가족 식사라기보다 계약 조인식에 가까운 분위기였다. 진혁이 와인을 따르며 부드럽게 말했다. 어머니, 조금 갑작스러울지도 모르지만 저희가 많이 고민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우선이에요.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 그래, 계속해봐라. 그는 가죽 커버로 쌓인 서류 뭉치를 꺼냈다. 민서는 내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엄마,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제 좀 쉬세요. 자산 관리는 우리에게 맡기세요. 이건 요구가 아니라 효도예요. 나는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 예전의 순수함은 없었다. 대신 모든 계산이 끝난 사람의 확신이 있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요즘은 효도도 계약서로 하나 보네. 공기가 단단히 굳었다. 진혁이 재빨리 말을 받았다. 그냥 위탁관리 계약입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명의자이시고요. 저희가 대신 관리만 하는 겁니다.
편히 지내시라고요. 그의 어조는 고객을 설득하는 변호사의 그것이었다. 나는 서류를 펼쳤다. 잉크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다. 첫 문장이 눈에 들어오자 등골이 서늘해졌다. A 김서연은 모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관리권을 B 최진혁, 민서에게 이전한다. 또래야 에드레이. 하단엔 장기 위임 계약. D한 없음. 나는 고개를 들었다. 준비 철저하구나. 진혁이 부드럽게 웃었다. 어머니가 아무 걱정 안 하시게 하려는 겁니다. 이제 책도 읽고 스파도 다니시고 나머진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민서가 덧붙였다. 엄마, 우리 엄마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불안하시면 천천히 읽어보시고 괜찮을 때 서명하세요. 그녀의 눈에는 물기가 맺혔다. 하지만 그건 연습된 감정이었다. 나는 살짝 손을 빼내며 미소 지었다. 중요한 결정이네. 하루는 생각해야지. 내일 이야기하자. 순간 공기가 식었다. 진혁은 억지로 미소를 유지했다. 물론이죠. 푹 쉬세요. 그가 나가자 민서는 그의 얼굴을 힐끔 보았다. 왜 실패했지? 라는 눈빛이었다. 나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복도의 불이 하나둘 꺼질 무렵 화장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엔 내가 예전에 재단 자산을 관리할 때 쓰던 소형 위성전화가 있었다. 나는 번호를 눌렀다. 박 변호사의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 여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창밖으로 검은 바위에 부서지는 파도가 보였다. 최진혁의 모든 프로젝트를 조사해 주세요.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다. 그가 왜 그렇게까지 내 돈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야겠어요. 전화를 끊었다. 달빛이 유리 테이블 위에 남은 와인잔을 비추었다. 그 잔에는 딸의 립스틱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웃었다. 그것이 냉소인지 체념인지 알 수 없었다. 발코니로 나섰다. 밤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짠내음, 해초향, 그리고 깊은 파도의 울림. 검은 바위에 부딪히는 물결은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내가 이미 벽에 몰렸다고 생각하겠지. 아무런 동맹도 탈출구도 없는 노인으로. 하지만 착각이다. 바다는 늘 내게 한 가지를 가르쳐왔다. 폭풍 전의 고요가 가장 무섭다는 걸. 제주의 아침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다. 커튼 사이로 미끄러진 첫 햇살이 대리석 바닥에 길게 눕는 순간 파도 소리 사이로 화장대에 숨겨둔 위성전화가 가볍게 진동했다. 전원을 켜자 박 변호사의 메시지가 떠올랐다. 김 여사님, 확인 끝났습니다. 최진혁의 오션 트러스트가 붕괴했습니다. 손실은 약 80억 원. 은행에 강제 집행이 임박했고 사기 혐의로 조사될 가능성도 큽니다. 그들이 여사님 자금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천천히 글자를 한자 한자 읽었다. 손끝에서 시작된 냉기가 가슴까지 스며들었다. 이건 효도도 어머니를 위한다는 마음도 아니었다. 모든 건 돈 때문이었다. 전화를 접어 제자리에 넣었다. 발코니 너머로 번지는 제주바다는 새벽빛을 받아 더없이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이 오히려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차를 우리고 앉아 기다렸다. 오늘 나는 더 이상 순한 어머니의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문틈 너머로 들려온 민서의 목소리는 달콤했다. 지나칠 만큼 나는 고개를 돌렸다. 잠이 안 오더구나. 밤새 파도 소리가 너무 컸어. 민서는 크리스털 잔에 오렌지 주스를 따랐다. 나는 위탁 계약서를 테이블 한가운데에 가지런히 올려놓았다. 이 일에 관해서는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나는 서명하지 않겠다. 공기가 갑자기 눅눅해졌다. 바깥 파도 소리가 유리벽을 두드리는 듯 선명했다. 민서가 눈을 깜박이더니 짧게 웃었다. 도움은 필요 없다. 내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다. 다 읽어봤다. 이건 위탁이 아니라 양도다. 아이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가 갑자기 터져나오는 고함. 왜요? 왜 엄마는 늘 이기적이죠? 그건 우리 가족의 재산이에요. 제 거라고요. 잔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이 부서졌다. 나는 냅킨으로 손끝을 차분히 닦았다. 그건 네 아버지의 것이었고 지금은 내 것이다.
그 한마디에 아이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럼 그걸 꼭 끌어안고 그냥 죽어버려. 방 안의 시간이 얼어붙었다. 파도 소리와 내 심장 박동만 느리게 이어졌다. 다음 순간 민서도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은 듯 했다. 아, 그런 뜻이 아니었어. 엄마, 오해하지 마. 나 그냥 급히 다가오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커피 내려드릴게요. 조금만 진정하세요, 네. 민서가 주방으로 향했다. 아침빛이 아이의 등 위로 번져 차갑게 반짝였다. 나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딱 금속 뚜껑이 대리석 상판에 부딪히는 소리. 작지만 나치근. 그래서 더 소름 돋는 소리. 남편이 생전에 작은 약통을 서랍에 넣어두던 그때 들리던 바로 그 소리였다. 눈을 감았다.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이건 더 이상 상속의 문제가 아니었다. 절망의 문제였다. 살아남기 위해 어머니를 지우기로 선택한 딸의 이야기. 민서가 쟁반을 들고 돌아왔다.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블루마운틴이에요. 김이 오르는 커피 향이 달게 번졌다. 엄마가 알려준 방식 기억하니? 내가 물었다. 그럼요. 90도 물로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3번 저어야죠. 나는 열게 웃었다. 잔을 들었다. 열기가 손끝으로 스며들었다. 아이의 시선이 팽팽하게 따라왔다. 나는 작게 한 모금 머금었 쓴맛. 하지만 커피의 쓴맛이 아니었다. 철 진한 금속의 쓴맛이 차갑게 타고 내려갔다. 잔을 내려놓고 아이를 바라보았다. 만약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다고 말하면 나는 낮게 물었다. 넌 어떻게 할래?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입술만 굳게 다물고 손끝이 아주 조금 떨렸다. 일어서려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다. 누군가 스위치를 내린 듯 몸의 감각이 순식간에 꺼졌다. 방이 천천히 돌았다. 바깥의 파도 소리가 귓속 깊숙이 밝혔다. 테이블 모서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손끝이 말을 듣지 않았다. 내 몸이 느리게 무너졌다. 마치 내가 원치 않는 영화의 슬로우 모션 장면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이 눈앞이 어두워지기 직전 민서가 보였다. 입술이 살짝 떨리더니 웃었다. 승리의 미소가 아니었다. 두려움과 안도의 미소. 그 순간 분명히 알았다. 그 아이는 내 돈만 원한 것이 아니다. 나의 부재를 원했다. 시야가 흐려지는데도 창밖의 파도 소리는 여전했다. 모래의 색이 몇 번을 바뀌어도 물결은 멈추지 않는 소리. 저림 속에서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 바다는 나를 삼키지 못한다.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밀물처럼. 내가 처음 들은 소리는 심장 모니터의 삐소리였다. 규칙적인 신호음이 두꺼운 안개처럼 깔린 의식 속을 가르며 들어왔다.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이 바느질이라도 된 듯 무거웠다. 소독약 냄새가 폐 속으로 스며들었다. 싸늘하고 건조했다. 또 하이 소리가 다가왔다. 환자는 아직 의식이 없어요? 젊은 간호사의 목소리. 네. 하지만 신경반사는 안정적입니다. 곧 깨어날 것 같아요. 살아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들이 내가 깨어난 걸 아직 모른다는 것. 나는 숨을 고르고 미세하게 들숨과 날숨을 조절했다. 눈꺼풀 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다. 천장 위 흰 불빛 아래에 걸린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다. 서울대학교 병원 VIP실 1204호. 그들은 나를 서울로 데려왔다. 걱정해서가 아니라 효도극을 계속하기 위해서. 문이 살짝 열렸다. 익숙한 향수 냄새가 먼저 들어왔다. 민서였다. 엄마, 아직 의식이 없대? 오늘쯤 깰 수도 있답니다. 진역에 낮고 차가운 목소리. 나는 숨을 죽였. 정말 괜찮겠어?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경찰이 안 믿으면 어떡해? 걱정 마. 진역의 음성은 오히려 잔잔했다. 이 기사 이 씨는 우리 집에 30년 있었지. 도박 빚에 회사에 빚까지 있어. 이미 불법 송금 흔적도 몇 개 찾아놨어. 경찰은 그가 들통날까 무서워 독을 타고 도망친 걸로 생각할 거야. 짧은 정적. 민서의 침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도
그분은 아버지 돌아가신 후 날 학교까지 데려다 주던 사람이야. 나 그런 건. 민서. 진혁의 말이 차갑게 끊었다. 죽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게 우리가 아니라는 것만 기억해. 의자 다리 끌리는 소리. 민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을 것이다. 당신 정말 인간이야? 아니. 그가 낮게 단단히 말했다. 그 논리의 냉정함이 방한 공기를 얼렸다. 심장이 움츠러들었지만 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이불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문이 닫히자 눈을 떴다. 모든 것이 하였다. 벽, 시트, 창밖의 빛마저. 하지만 내 안은 검었다. 분노의 색. 기사 이씨, 그는 우리 가족을 위해 30년을 운전했다. 내 습관, 내 길, 내 시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다. 한 번도, 단 한 번도 자기 목 아닌 걸 탐한 적 없는 사람. 그런 그를 살인범으로 만든다고?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좋아.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단단했다. 전쟁을 원한다면 전쟁을 주지. 그날 오후 간호사가 약을 챙겨주러 들어왔을 때 나는 조용히 손짓했다. 밖에 잠깐만. 바람 좀 쐬고 싶네요. 그녀는 내가 이제 막 깨어난 사람이라 생각했는지 깊이 신경 쓰지 않았다. 병원복 주머니 안에는 작은 병이 있었다. 겉보기엔 보습 크림이지만 그 안엔 내 진짜 전화기가 들어있었다. 버튼을 눌렀다. 김 여사님? 박 변호사의 놀란 목소리. 살아계셨. 살아있습니다. 내가 끈듯 말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당신뿐이에요. 짧은 침묵. 알겠습니다. 뭘 하면 되겠습니까? 이 기사부터 찾아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를 보호해요. 경찰도 언론도 누구도 그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예.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세요. 모든 유동자산을 현금화하세요. 주식, 신탁, 부동산. 3일 안에 내가 사라질 수 있게. 수화기 너머로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 설마 여사님은 묻지 말아요. 그냥 하세요. 세레모니샵. 전화를 끊었다. 휴대폰을 다시 병 안에 넣고 베개에 머리를 기대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옅은 금빛이 방한 공기 속에 부유했다.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배신당한 한 여자가 다시 숨을 고르고 있을 뿐이었다.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내가 누워있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이 고요 속에서 내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이 원한 건 더러운 싸움. 좋다. 이제 내가 시작할 차례다.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전쟁을. 서울의 밤은 벨벳 커튼처럼 천천히 내려앉았다. VIP 병실에서 나는 눈을 감은 채 누워 경비의 발자국 소리와 대로 끝에서 번쩍이는 구급차의 푸른빛 붉은빛을 들었다. 마지막 간호사가 나간 지 3시간이 지나자 욕실 문이 가볍게 열렸다. 거울 속에는 머리를 단정히 묶고 환자복 안에 얇은 이너를 덧씹은 내가 있었다. 옷자락 안쪽에는 의료용 테이프로 고정한 작은 전화기. 마지막 점검을 하고 속삭여 시작하자. 복도불이 깜박 꺼졌다. 복도 끝에서 더러운 린넨카트가 굴러왔다.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자가 문 앞에서 가볍게 2번 두드렸다. 약속한 신호다. 나는 카트 속 하얀 시트 사이로 몸을 말아 들어갔다. 바퀴가 바닥 이음새를 지날 때마다 가느다란 마찰음이 이어졌다. 직원 전용 엘리베이터는 박 변호사 측 보조가 빌려온 카드키 덕분에 매끄럽게 열렸다. 지하 주차장에는 로고 없는 흰 구급차가 대기 중이었다. 조수석의 운전자는 모자를 깊게 눌러 얼굴을 가렸고 보인 것은 단단한 손뿐문.
남편과 90년대 남해 해상 공사 현장을 같이 누볐던 그의 옛 측근이었다. 룸미러 너머로 눈이 마주쳤다. 말 대신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당직 의사는 응급실 A로 호출됐습니다. 문이 낮게 말했다. 최소 15분은 묶일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12분. 가요. 차는 그물을 빠져나온 물고기처럼 지하를 벗어났다. 후문 쪽으로 돌 때 정문으로 들어오는 검은 세단 하나가 스쳤다. 번호판이 익숙했다. 최진혁. 나는 아주 얇게 웃었다. 우리는 사람들이 짐작할 김포로 가지 않았다. 문은 나를 개봉동의 물류창고로 데려갔다. 오래된 간판에는 한일 콜체인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셔터가 조용히 올라가자 냉동밴 안쪽은 작은 임시사무실로 바뀌어 있었다. 가죽 의자, 뜨거운 물포트, 꺼져 있는 내부 카메라. 박 변호사는 2명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짧은 머리, 흰 셔츠의 여성, 국제 송금 전문가. 야윈 체구의 다크서클이 짙은 젊은 남자. 병원 카메라를 정비 경로로 무력화한 IT 담당 부인. 박 변호사가 군더더기 없이 고개를 숙였다. 이 기사는 일산 안전가옥으로 모셨습니다. 아내와 외손녀도 합류했습니다. 휴대폰 전면 교체, 위치 추적은 전부 차단했습니다. 가슴이 잠깐 누그러졌다. 고맙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이제부터가 어렵죠? 책상 위에는 서류 뭉치가 가지런했다. 한호학 장학재단, 제주해양보전, 산업재해 건설노동자 지원, 종로 독거노인 지원 4개 단체에 대한 전면기부 약정서, 그 옆에는 가사법원 제출 서류 자녀 탈상 근유 청구, 불효 및 모해모하 입증에 따른 김씨 종친부 호적 말소 요청. 박 변호사가 펜을 내밀었다. 서명하시면 번복은 불가합니다. 총액은 그는 말을 접었다. 숫자는 저희 일입니다. 부인께 필요한 건 확신뿐. 나는 종이를 내려다보며 생전에 남편이 공사 현장 근로자 급여표를 밤늦게까지 맞추던 등을 떠올렸다. 병가수당 1줄, 4대 보험 서류 1권 체면처럼 반듯하게 지키던 손길. 낮게 말했다. 명예만이 남길 가치가 있어요. 나는 서명했다. 한 획, 한 획, 천천히, 흔들림 없이. 서류를 마치자 박 변호사가 자개상감의 흑단 상자를 내밀었다. 뚜껑에는 파문 무늬가 얕게 새겨져 있었다. 나는 5줄의 자필 편지를 넣었다. 민서야, 엄마는 너를 너에게 돌려준다. 이제부터 엄마는 네 계산 뒤에 숨겨놓는 그림자가 아니다. 부디 평범하게 사는 법부터 다시 배우거라. 옆에는 법원의 자녀 탈상 결정 정본과 얇은 봉투 하나. 최진혁이 내밀었던 위탁계약서의 제의. 그 제는 아까 이곳의 작은 향로에서 문이 직접 태워 만들었다. 전달 방식은? 내가 물었다. 박 변호사가 손짓했다. 특송원, 현장 수령 영상 기록, 법원 접수 언론 배포는 내일 오전 9시. 고인께서 신뢰하던 기자와 이미 약속돼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비 자금은요? 흰 셔츠의 여성이 답했다. 취리히와 싱가포르 2계좌로 분산 완료. 수익자는 모두 기부재단. 부인께서는 별도 생활비 계정 말씀하신 범위 내 추적 불가로 설정했습니다. 나는 옅게 웃었다. 바닷가 근처 전셋집 하나, 어린 귤나무 몇 그루면 충분해요. 진짜 탈출은 그때부터였다. 나는 환자복을 벗고 베이지색 퀼팅 코트를 걸쳤다. 털모자를 눌러쓰고 화장으로 몇 살쯤 더 늙어 보이게 만들었다. 도톰한 뿔테 안경까지 끼자 거울 속에는 며느리 보러 올라온 아줌마가 서 있었다.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가벼웠다. 개봉해서 문은 순환도로로 접속해 야간 화물 행렬에 섞였다. 목적지는 군산의 작은 비행장, 의료장비 운송 서류를 단 전세 터보프롭이 대기 중이었다. 서해안 톨게이트에서 문의 속도를 줄였다. 곁으로 붙은 다른 차량으로 나는 10초 만에 자연스럽게 갈아탔다. 드릴 훈련처럼 익숙하게. 부인.
문은 손을 핸들에서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저는 다시 서울로 갑니다.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좋아요. 의심을 사지 마요.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고마워요. 당신은 아직 기억하네요. 남편이 늘 말했죠. 돈은 새는 지붕을 고치라고 있는 거지 죄를 덮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고. 문이 입꼬리를 한번 올렸다. 그분은 할 말이 많았죠. 부인은 제일 어려운 걸 하셨습니다. 기억해야 할 때 기억하신 것. 내가 밤하늘을 미끄러져 갈 즈음 서울에서는 흑단 상자가 유리 엘리베이터를 타고 민서의 고급 아파트 2303호 앞에 멈췄. 검은 정장에 흰 장갑을 낀 특송원이 초인종을 2번 눌렀다. 최민서님 맞으시죠? 수치 확인 서명과 지문이 필요합니다. 문이 열렸다. 마스카라가 살짝 번진 민서. 뒤에는 넥타이가 느슨한 최진혁. 특송원의 라펠 카메라에 발신인 김서연이라는 글자를 보는 그들의 표정이 고스란히 담겼다. 엄마가. 민서가 속삭였다. 살아계신 건가? 진혁이 상자를 낚아챘다. 심리전일 뿐이야. 뚜껑이 열렸다. 얇은 재봉투, 손편지, 법원 결정문. 제한줌이 민서 손끝에 묻어 검은 먹물처럼 얼룩을 남겼다. 편지를 읽던 민서의 시야가 중간에 흐려졌다. 진혁은 결정문을 뒤적이다가 낯빛이 굳었다. 족보 말소, 상속권 박탈, 사유 불효 및 모해 증거 인정, 이어지는 대언론 기부 공고. 말도 안 돼. 그의 이가 갈가지는 소리가 났다. 이틀 만에 이걸 어떻게. 휴대폰이 연달아 떨렸다. 은행, 계좌 일시 동결, 증권사, 매도 체결, 계좌 폐쇄, 홍보팀, 속보 김서연 여사, 전 재산 기부달, 호적 말소, 알림이 우박처럼 쏟아졌다. 민서는 카페 뒤에 주저앉아 쟤를 움켜쥐었다.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진혁은 결정을 탁자에 던졌다. 좋아. 전쟁이라면. 초인종이 울렸다. 형사 둘이 문 앞에 서 있었다. 예의는 있었지만 차가운 눈빛. 최진혁 씨 되십니까? 오션 트러스트. 손실 관련 및 기사 이씨 관련 증거 조작 혐의에 관해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진혁의 손끝이 아주 약하게 떨렸다. 억지 웃음이 입가에 걸렸지만 눈가의 금은 깨진 유리 같았다. 민서는 그 얼굴을 보고 깨달았다. 군산 인근의 임시 숙소에서 마지막 서명들을 마쳤다. 흰 셔츠 여성이 얇은 봉투를 내밀었다. 민간 증인 보호 프로그램 서류에 맞춘 신분증 이름은 한서진. 나는 그 이름을 잠시 바라보다 미소 지었다. 떨어질 가지가 있어야 새순이 나죠? 비행은 새벽 5시. 박 변호사가 일정을 확인했다. 바다 건너 골짜기 작은 마을에 머물 곳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상비 계정도 충전 완료. 준비되실 때 연락만 주세요. 지금은 그저 사시면 됩니다. 나는 창틀을 잡고 마지막 별빛이 남은 하늘을 보았다. 박 변호사. 네, 이제 부인은 부르지 마세요. 그냥 한 여사. 박 변호사는 한 번 더 고개를 숙였다. 다른 바닷가에 새벽이 올랐다. 공기엔 얇은 소금기와 어린 레몬 향이 섞였다. 나는 부드러운 천신발을 신고 급히 산뜻의 가디건을 걸쳤다. 선착장 옆 작은 가게에 서툰 필체로 적힌 간판이 흔들렸다. Sea is kind to early hearts. 아메리카노를 주문하자 머리칼에 은빛이 드문드문 섞인 주인장이 잔을 내려놓았다. 먼 길이셨나 봐요? 네, 웃음이 저절로 났다. 자기 목소리가 다시 들릴 만큼요. 그녀는 더 묻지 않았다. 이런 곳에서는 사람들은 바다처럼 침묵을 존중한다. 검은 모래사장을 천천히 걸었다. 파도가 발을 적실 때마다 씻겨나가는 것이 있었다. 멀리서 아이가 강아지를 쫓으며 웃었다. 나는
모래에 앉아 새 노트를 펼치고 새 이름으로 첫 줄을 적었다. 한 COJ인 첫날. 바람이 머리카락을 뒤로 넘겼다. 눈가의 짠물이 금세 말랐다. 나는 미소 짓고 있다는 걸 알았다. 사회를 위한 예의도, 누군가가 강요한 안식도 아닌 내 세계의 균형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사람의 미소. 아마 지금쯤 서울에서는 민서와 최진혁이 전화를 붙잡고 변호사를 찾고 탁자를 내리치고 소리를 지르고 있을 것이다. 그들이 받은 흑단 상자가 화해의 선물일 거라 믿었겠지만 그 안에는 위탁계약서의 재와 차가운 결정문 한 장뿐이었다. 내가 남긴 유산은 돈이 아니었다. 말 그대로의 영 그리고 늦은 배움 하나. 나는 깊이 숨을 들이켰다. 바다는 그날 밤 심전도처럼 안정된 리듬을 속삭였지만 더는 차갑지 않았다. 주머니에서 남편의 낡은 단추 하나, 내가 유일하게 지켜온 작은 물건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리고 손가락을 오므렸다. 당신 나왔어. 바다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했다. 그리고 걸음을 내디뎠다. 그날 아침 서울은 뉴스 알림소리와 함께 깨어났다. 대형 방송 채널 화면 아래 붉은 자막이 쉼없이 흘렀다. 한성그룹의 충격. 김서연 여사. 전 재산사회 공익재단의 기부. 바로 아래에는 또 한 줄. 친딸 호적에서 말소 재개에 전례 없는 일. 온라인 커뮤니티는 들끓었다. 저런 결단 상류층에서 처음 본다. 민서? 작년 자선방송에서 봤었지. 이제 본 모습이 드러났네. 어머니를 독살하려다 살아난 엄마가 이런 방식으로 응답하다니. 영화도 저렇게는 못 쓴다. 연한 빛의 한복을 입고 미소 짓던 김서연의 옛 사진이 재등장했다. 그 눈빛 고요하고 깊고 먼은 이미 다가오는 모든 폭풍을 꿰뚫어 본 사람의 것이었다. 남쪽 바닷가의 작은 마을. 서연은 나무 마룻마루에 앉아 있었다. 아픈 잔잔한 바다, 맑은 하늘. 사람 내음에 익숙해진 길고양이가 발치에 둥글게 웅크렸다. 낡은 태블릿이 가볍게 떨리며 연합뉴스 속보를 띄웠다. 제목을 읽고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한 줄기 바람이 지나가 종이처럼 화면이 흔들렸고 아침빛이 눈동자에 고요히 반사되었다. 곁에서 젊은 비구니가 차를 내왔다. 여사님, 서울이 시끄럽답니다. 온 나라가 여사님 이야기를 해요. 서연이 미소 지었다. 얇은 차양 같은 목소리로. 그래요? 여기엔 파도 소리뿐인데. 그녀는 태블릿을 덮고 시선을 멀리 하늘과 바다가 한 줄로 이어지는 고요한 경계로 보냈다. 그 시각 서울은 지옥문이 열렸다. 강남의 호화 아파트 앞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마이크, 카메라, 플래시. 박민서 씨, 어머니 결정에 대해 한 말씀만. 최진혁 씨, 위탁계약서 조작 개입 사실 인정하십니까? 어머님이 전 재산을 기부하셨는데 두 분은 앞으로 무엇으로 생계를? 민서는 실크 스카프로 얼굴을 가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건 언론에서 말하는 그런 게. 그러나 누구도 듣지 않았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플래시는 더 요란해졌다. 진혁은 아내의 팔을 잡아 당기며 기자들을 밀치고 차로 밀어 넣었다. 문을 쾅 닫으며 낮게 말했다. 입 다물어. 지금 하는 말은 전부 증거가 된다. 차는 불꽃 같은 플래시를 뒤로 남기고 내달렸다. 그날 밤 신라호텔 대연회장 상류층의 연례 자선 파티. 모든 시선이 막 입장한 한 쌍을 향했다. 민서는 검은 이브닝 드레스를 입었고 공들인 메이크업으로도 다크서클을 가릴 수 없었다. 진혁은 턱시도를 입었지만 빳빳한 칼라와 어색한 미소가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이 모습을 드러내자 속삭임이 물결처럼 번졌다. 저 사람들이야. 저 얼굴로 여기 나오다니. 어머니가 전 재산을 기부했다는데 저 둘은 이제 무엇을 믿고 고개를 들지? 서연의 오랜 지인이자 노라 부인이 다가왔다. 미소는 비단처럼 가벼웠으나 칼날처럼 예리했다. 민서야,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요즘 신경 쓸 일이 많지? 네, 괜찮아요. 민서는 고개를 숙여 애써 미소를 만들었다. 주변은 칼로 썰 수 있을 만큼 두꺼운 침묵. 가까운 친구들마저 샴페인 잔만 바라보는 척했다. 홀 한쪽에서 진혁이 옛 거래처에 말을 붙였다. 김 부장, 제주 프로젝트 건 말입니다. 상대는 예의 바른, 그러나 냉담한 음성으로 말을 끊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곤란합니다. 모든 게 정리되면 그때. 그는 돌아섰고 진혁은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래 홀로 서 있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는 따뜻한 악수와 차세대 유망주라는 찬사를 한몸에 받았다. 이제 그는 군중 속 희미한 얼룩 소문이 올물까 피하는 대상이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민서는 빨리 차로 향했다. 눈가가 벌겋게 달아올랐다. 봤지? 모두가 날 범죄자 취급해. 엄마가 내 인생을 망쳤어. 지하 주차장에 울리는 엔진음. 진혁이 이를 악물었다. 네 엄마 탓하지 마. 망친 건 너야. 뭐라고? 집에서 그 약을 쓸 생각을 누가 했는데. 증거를 남긴 게 누군데. 내 말만 들었으면. 민서는 울부짖었다. 책임 떠넘기지 마. 그 계약서 당신이 쓰자고 했고 사인하라 한 것도 당신이야. 금속 천장에 부딪혀 울리는 다툼 끝엔 거친 숨과 무거운 침묵만 남았다. 진혁의 휴대전화 화면에는 은행 문자들이 폭우처럼 쏟아졌다. 계좌 일시 동결, 대출 상환 요구, 담보 재평가 진행. 그는 핸들을 세게 내리쳤다. 빚이 남았어. 아직 수십억이야. 알겠어? 민서는 텅 빈 눈으로 그를 보았다. 그럼 우린 이제 어떻게 하지? 그 여자를 찾아. 왜? 우리가 가져가야 할 걸 되찾으러. 그러나 그 자신도 알았다. 이 세계에서 그들이 되찾을 건 더는 남지 않았다는 걸. 그 시각. 바닷가의 작은 방. 서연은 노란빛 스탠드 아래 앉아 있었다. 오래된 라디오의 앵커가 저녁 뉴스를 읽었다. 오늘 김서연 여사의 결정을 두고 사회 전반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정직과 명예의 상징이라며 높이 평가하는 의견이 다수이며 한편 딸 박민서 씨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차를 한 모금 넘기고 잔을 내려놓으며 자신에게 속삭였다. 침묵도 대답이다. 밖에서는 바람이 대나무 울타리를 스치며 소금기와 안개 냄새를 데려왔다. 모든 것이 평온했다. 서울을 제외하고.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로 들어서자 이웃이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만 하고 돌아섰다. 인사는 있었지만 환영은 없었다. 카카오톡 친구방은 조용했다. 생일 초대장을 보내달라던 이들은 하나둘 방을 나갔다. SNS에는 신라 파티장에 들어서는 민서의 영상이 퍼졌다. 제목은 여왕벌에서 외톨이로. 홍보 사진보다 훨씬 많은 댓글이 달렸다. 민서는 돈이 없으면 가난할 뿐이지만 체면을 잃으면 존재 자체가 사라진다는 문장을 읽는 순간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던졌다. 화면이 산산이 부서졌다. 창밖 도시의 불빛은 차갑게 깜박였. 한때 그가 온몸으로 갈망하던 세계, 이제 그 세계가 등을 돌리고 있었다. 어색한 침묵 속 서로가 세상의 꼭대기에 있다고 믿던 두 사람 사이에서 또 하나의 폭풍이 일고 있었. 언론발이 아니라 숫자에서 시작되는 폭풍. 은행의 만개 알림, 인내심이 바닥난 채권자들의 노크. 그들은 돈을 잃었다. 하지만 더 나쁜 것은 지금부터였. 그들이 돈보다 간절히 원하던 것, 지위를 잃는 일. 그리고 그들의 세계에서 돈이 없으면 가난할 뿐이지만 체면을 잃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전화는 아침 6시부터 울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발신 표시 없는 전화 한 통, 곧 두 통, 세 통. 8시가 되자 화재 경보처럼 연달아 벨이 요란했다. 진혁은 휴대폰을 화면 쪽으로 엎어놓았지만 진동은 나무 식탁을 타고 불안한 심장처럼 퍼져나갔다. 받아! 민서가 메마른 목소리로 말했다. 바의자에 쪼그려 앉은 그녀는 헐거운 가운 차림, 지우지 못한 마스카라 자국이 그대로였다. 받아서 뭘 듣겠어?
다 똑같지. 언제 갚나? 진혁이 짧게 피고 섰다. 피냄새 맡았거든. 펜트하우스 창밖 하늘은 여행 포스터처럼 푸르고 환했다. 그러나 실내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유화와 이탈리아제 소파, 크리스털 샹들리에 모두 반짝였고 모두 비쌌고 모두 소용없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예의를 지키는 길게 누르는 소리가 아니었다. 짧고 차갑게 3번. 진혁이 멈칫하더니 문으로 갔다. 문이 열리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넷이 일렬로 서 있었다. 어두운 타이, 값싼 콜론 냄새와 담배 냄새가 엉겨붙어 있었다. 최 회장님. 맨 앞에 남자가 고개를 살짝 숙였다. 예의로 포장된 냉기였다. 30억 원 만기가 지났습니다. 이자에 이자가 붙는 중이고요. 수차례 연락드렸으나 받지 않으시더군요. 여긴 내 사생활 공간이야. 당신들이 아닙니다. 남자가 미소를 얹었다. 지금 이곳은 회장님 서명에 따라 처리대기 중인 담보자산입니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은행 알림 화면을 보여주었다. 근무 시간 끝나고 다시 오겠습니다. 각오하시죠. 문이 닫히고 복도에는 향수 찌꺼기만 남았다. 먹이를 맴도는 독수리들이 낮게 선회하는 냄새. 11시 40분.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남색 정장에 명찰을 단 은행 직원 둘과 두껍게 서류를 끌어안은 비서 하나였다. 최진혁 씨? 연장자가 또렷이 읽었다. 법원 명령에 따라 이 주택은 부실 채권 정리를 위해 압류 봉인됩니다. 오늘 중으로 진행합니다. 민서는 숨이 막혔다. 우린 아직 항고하실 권리는 있습니다. 다만 봉인은 예정대로. 비서는 붉은 봉인 스티커를 꺼내 문설주에 깊이 눌렀다. 스티커가 페인트를 뜯는 소리가 났다. 판결이 도장이 찍히듯 건조하고 최종적인 소리. 진혁이 이를 악물었다. 주말까지만. 오후 3시 직원이 시계를 보았다. 그때 다시 오겠습니다. 그들이 떠나자 문이 붉은 봉인이 집의 목을 졸라매는 힘줄처럼 보였다. 그날의 나머지는 찢긴 듯한 고요 속에서 흘렀다. 골판지 상자 여는 소리, 테이프를 길게 당기는 소리, 액자끼리 부딪히는 소리, 도와줄 가사 도우미도 비서도 없었다. 화려한 연단의 꼭대기에 서 있던 두 사람은 이제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 삶을 분류하는 법을 배우는 중이었다. 민서는 결혼 때 어머니가 준 청자꽃병을 조심스레 들었다. 유리 깨지는 소리가 또렷하게 터졌다. 바닥을 구르는 연두빛 조각들을 멍하니 보았다. 그 깨지는 소리는 둘의 어떤 절규보다 더 컸다. 그들의 예전 삶이 산산이 갈라지는 소리였다. 진혁은 무릎을 꿇고 빗자루를 들었다. 둘은 서로를 보지 않았다. 원망도 하지 않았다. 그저 쓸고 모으고 버렸다. 분노는 지쳤고 남은 건 텅 빈뿐. 이건 가져갈까? 민서가 극힌 유리가 낀 웨딩 액자를 들었다. 호텔 로비, 완벽한 미소, 노란 조명, 하얀 꽃, 길게 끌린 드레스 자락. 버려! 그가 말했다. 그러곤 번개처럼 집어들었다. 망설임이 목에 걸렸다. 아니, 버리지 마. 그냥 싸둬. 햇살이 기울며 창으로 긴 장막처럼 들어왔다. 그 빛 속에서 상자에서 날린 먼지가 더럽게 반짝였다. 값비싼 모든 것은 이제 무겁게 나를 짓누르는 짐으로 바뀌었다. 각 물건은 한때의 화려함을 떠올리게 했고 끝내 남는 공허까지 함께 데려왔다. 3시 10분 은행 직원들이 돌아왔다. 집행관과 이삿짐 트럭팀이 동행했다. 붉은 봉인이 창고, 서재, 와인융 위에 잇따라 붙었다. 수술 직전의 신체처럼 집 전체에 표시가 매겨졌다. 안방만이라도 놔둘 수 있을까요? 민서가 쉰 목소리로 물었다. 우린 시간이 오늘 안으로 반출하십시오. 집행관이 답했다. 저녁 7시에 도어락 교체합니다. 땅거미 질 무렵 다친 트럭들이 지하를 빠져나갔다. 인도 위 민서와 진혁은 얇은 외투 차림으로 각자 캐리어 하나씩을 손에 들고 서 있었다.
한강에서 밀려온 바람이 이마에 머리카락을 몇 가닥 들추었다. 펜트하우스는 불이 꺼진 채 침묵했다. 유리 건물은 붉은 노을을 비추며 수천 개 눈꺼풀이 감기듯 깜박였다. 더는 아무도 그들을 보지 않았다. 어디로? 민서가 물었다. 구로 오피스텔. 그가 답했다. 아는 사람이 임시로 빌려준대. 구로? 그녀가 씁쓸히 웃었다. 우리가 너무 멀고 갈 곳이 없다던 곳? 이젠 같이 있어. 그는 캐리어를 끌었다. 12층 오피스텔의 방문이 열리자 좁은 방 하나가 전부였다. 싼 마룻바닥, 기름때가 남은 미니 싱크대, 창밖으로 보이는 주차장, 라면 냄새, 살충제 냄새. 민서가 스위치를 눌렀다. 형광등이 깜박거리다 겨우 켜졌다. 옷장을 열자 행거 2개와 빈 선반 하나, 웨딩 액자를 선반 위에 올려두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가방에서 검은 이브닝 드레스를 꺼내 걸었다. 바닥을 끌 만큼 길었다. 골목에 떨어진 백조처럼 어울리지 않았다. 진혁은 의자를 끌어다 털썩 앉았다. 결제 요청, 연체 통보, 조사 일정. 그는 무음으로 돌리곤 침대 위에 내던졌다. 자, 그가 말했다. 내일 할 일이 있다. 무슨 일? 채권자 만나서 유예 부탁. 무슨 걸로 유예를? 그녀가 그를 똑바로 보았다. 말로?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몸을 돌려 누웠다. 누렇게 변색된 벽지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날 밤 멀리 도시는 여전히 소란스러웠다. 작은 방 안에는 냉장고의 윙소리, 배관 속 물이 가끔 끓는 듯 터지는 소리만 들렸다. 민서는 몸을 웅크리고 담요를 목까지 끌어올렸다. 값싼 세제 냄새가 났다. 향수와 실크에 익숙했던 삶에서는 맡아본 적 없는 냄새. 눈을 감았다. 어머니의 얼굴이 천천히 떠올랐다가 엷은 안개 뒤로 사라졌다. 울음은 나오지 않았다. 아마 신라 호텔에서 이미 다 써버렸을 것이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바닷가 마을의 아침은 닭 울음과 생선차의 경적 소리로 시작되었다. 서연은 머리를 질끈 묶고 천 슬리퍼를 신고 대나무 바구니를 들었다. 방파제 곁에서 아이들이 모여 있었다. 공책을 끌어안은 아이, 분필을 쥔 아이, 아침 글씨 수업을 기다리는 손들. 선생님, 오늘은 숫자 숙제 있어요? 제일 큰 아이가 제잘됐다. 있지. 서연은 날카롭게 깎은 연필을 아이들 손에 하나씩 쥐어주었다. 3줄만. 너희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에 대해 선생님은요, 제일 어린아이가 올려다보았다. 서연은 바다를 보았다. 바람은 부드럽고 파도는 고르게 들렸다. 너희가 자기 이름을 바르게 쓸 때 그녀는 돌계단 위에 천을 펴고 책을 올려놓았다. 이웃 여인이 배추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물었다. 한 선생, 뉴스 봤어요? 서울이 시끌시끌하대요. 여긴 시끄러운 건 아이들 웃음뿐이에요. 서연이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다 오래된 이름 하나에서 손가락을 잠깐 멈췄다. 서연. 그리고 책을 덮었다. 미련은 없었다. 남은 것은 평온뿐. 서울. 그 다음 날 오피스텔 문이 쾅 닫혔다. 대체 뭘 한 거야? 민서가 종이를 탁자 위에 내팽개쳤다. 연기 안 된대. 당장 돈을 원한대. 그럼 너는? 진혁이 눈을 치켜들었다. 누구한테 전화할 건데? 네. 친구들은 카톡방에서 다 나갔잖아. 민서는 비웃듯 숨을 내뱉었다. 그럼 엄마를 찾아. 만약 살아있다면. 그가 벌떡 일어섰다. 그 여자가 용서할 거라 생각해? 너 그 짓을 하고도. 말이 끊겼다. 오래된 상처가 다시 젖어나왔다. 잠시 방안이 눌리는 듯 조용해졌다. 문 밖에 생활소음이 더 또렷했다. 사람 발자국,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누군가 휴대폰 영상을 보며 터뜨리는 허탈한 웃음.
세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그들의 드라마에 자리를 내어줄 생각이 없었다. 민서가 의자에 주저앉았다. 돈이 없어도.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체면은 남길 수 있잖아. 이렇게는 살기 싫어. 그는 피곤과 씁쓸함이 섞인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이 바닥에서 그가 말했다. 돈이 없으면 가난하다고 부른다. 체면을 잃으면 사라졌다고 부른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그러면 우린 뭘 해? 그는 고개를 돌렸다. 더 빌리든가. 아니면 그 여자를 찾든가. 대답은 차가운 바닥에 떨어져 어제의 청자처럼 금이 갔다. 짐차가 떠났다. 그들은 인도에 서서 캐리어 몇 개와 함께 남았다. 한때 제국을 꿈꾸던 펜트하우스는 불이 꺼진 채 조용했다. 그들이 잃은 건 집 한 채가 아니었다. 탐욕으로 쌓아 올린 꿈의 종언이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 사이로 회색빛의 미래가 다가오고 있었다. 반짝이는 헤드라이트가 아니라 차갑게 찍힌 상환 일정표의 숫자들. 곧 문을 두드릴 채권자들의 그림자와 함께 초겨울 바람이 얼굴을 베었다. 민서는 목도리를 더 깊이 감고 남산 기슭의 작은 절로 올라갔다. 어머니가 생전에 자주 보시하던 곳이었다. 법당 안에는 향냄새가 옅은 안개처럼 맴돌았다. 젊은 비구니가 조심스레 인사를 건넸다. 그녀는 민서를 알아보았지만 눈빛엔 머뭇거림이 있었다. 박민서 씨. 스님이 낮게 말했다. 김 여사님은 오래전에 다녀가셨을 뿐입니다. 지금은 어디 계신지 아무도 모릅니다. 민서는 이를 악물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분이 어떻게 흔적 하나 없이 사라져요? 주소든 계좌든 뭐가 있어야죠. 스님은 부드럽게만 답했다. 정말 사라지고 싶은 사람은 흔적을 적게 남기는 법이지요. 그 말이 차가운 공기 속으로 떨어져 멀리서 울리는 범종 소리에 섞였. 사흘 뒤 그녀는 선한손 재단 사무실을 찾았다. 어머니의 조남이 명예이사로 새겨져 있던 곳이었다. 민서는 명함을 카운터에 탁 내려놓았다. 저는 김서연 여사의 딸입니다.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알 권리가 있어요. 젊은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박 씨. 기부 관련 기록은 본인 요청에 따라 봉인되었습니다. 모든 정보는 비공개입니다. 비공개요? 제가 그분 딸인데? 탁자가 가볍게 울릴 만큼 그녀가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직원은 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김 여사님이 그러셨습니다. 누군가 돈 때문에 나를 찾아오면 내가 살아있다는 말조차 전하지 말아달라고요. 그 말이 얼음같이 가슴 한가운데를 찔렀다. 민서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다. 미세한 겨울비가 내렸다. 나뭇잎이 떨어져 앙상한 가로수 아래 그녀는 혼자 서 있었다. 한때 세상을 움켜쥘 수 있다고 믿었던 여자의 모습이 탁한 하늘에 흐릿하게 비쳤다. 이제는 어머니조차 잃어버린 채로 그 시각 스산한 오피스텔 방에서 진혁은 책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텅 빈 소주병, 포개진 고지서, 더는 울리지 않는 휴대전화. 그는 사흘째 문 밖을 나가지 못했다. 사람을 피해서가 아니라 갈 곳이 없어서였다. 어스름한 오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그가 나가보니 우편 배달원이 서 있었다. 최진혁 씨 계십니까? 접니다. 등기 우편입니다. 발신 표기는 없고 서울 최진혁 귀하로만 적혀 있습니다. 문을 닫고 봉투를 살폈다. 두툼한 갈색지, 다소 떨리지만 정갈한 손글씨. 진혁군께 아마 날 기억 못할 겁니다. 나는 이상철, 고구박 회장님 김 여사님의 남편의 운전기사였습니다. 군이 고등학생이던 때 학원 데려다 주곤 했지요. 회장님은 늘 저 아이는 머리도 좋고 뜻도 있다. 다만 형편이 어려울 뿐이라며 군을 아꼈습니다. 군이 모를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대학교 내내 어머니께 매달 들어가던 봉투 학교 장학금이 아니라 회장님 사비였습니다. 직접 제게 맡기며 남 몰래 전하라고 하셨지요. 저 아이는 누군가가 한 번만 더 믿어주면
쓸모 있는 사람이 된다고요. 요즘 군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사님이 서울을 떠나시기 전 내 손에 작은 돈을 맡기셨습니다. 이 상철 씨가 보기엔 누군가에게 한 번 더 기회가 필요할 때 쓰라고요. 그 일부를 군에게 보냅니다. 회장님의 뜻을 전하는 마음입니다. 누구나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으셨으니까요. 난 군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남을 밟고 올라서는 길보다 스스로 걸어 올라가는 길이 더 오래 갑니다. 이 상철 올림, 마지막 줄을 읽는 순간 그의 손이 떨렸다. 머릿속 어둑한 틈에서 오래된 장면들이 번쩍이며 떠올랐다. 고3 겨울 아침, 교문 앞 검은 승용차. 이 기사가 건네주던 따뜻한 도시락,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 축하합니다. 아가씨 아니 도련님. 그 모든 세월 동안 그가 기사라고만 여겼던 사람이 사실은 은밀히 후원자의 손과 마음을 전해준 달이었다. 그런데도 자신은 탐욕으로 그 은인을 짓밟았다. 진혁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편지가 손에서 미끄러져 눅눅한 바닥을 스치며 흘렀다. 거기엔 힐난도, 협박도 없었다. 오로지 은혜만 있었다. 편지는 무기가 아니었다. 한 조각의 은총이었다. 은총은 진혁 같은 남자에게는 어떤 협박보다 더 파괴적이었다. 그는 울음을 터뜨렸다. 돈을 잃어서가 아니었다. 수치심 때문이었다. 눈물이 글자를 번지게 했다. 그날 밤 민서가 돌아왔다. 문을 열자 그는 방 안 어둠에 앉아 있었다. 창으로 스며든 희미한 불빛만이 방을 겨우 밝혀주었다. 당신 왜 그래? 진혁은 말없이 편지를 내밀었다. 민서는 읽고 나서 입꼬리를 비틀었다. 기사 한 사람의 편지가 그렇게 무섭니? 그는 지친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넌 몰라. 그분이 우리 어머니께 돈을 전해준 사람이야. 내가 학교 다닐 수 있게 도운 사람들. 내 자리가 사실은 그분들 거였다는 걸. 민서는 비웃음을 삼켰다. 그래서 이제 와서 속죄라도 하겠다는 거야? 난 다만 그만해. 그녀가 소리쳤다. 그렇게 약한 소리 할 거면 날 끌어들이지 마. 문이 쾅 닫혔다. 그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편지 위에 손을 얹었다. 밖에선 비가 내렸다. 방 안에서는 낙숫물 같은 냉장고 소음과 무거운 심장박동이 같은 박자로 울렸다. 멀리 바닷가 마을의 가느다란 빗줄기 아래서 서연은 희뿌연 하늘을 올려다보며 자신에게 속삭였다. 누군가 빛을 다시 찾으려면 때로는 스스로 어둠을 끝까지 지나가 보게 해야 한다. 하이, 부르저나바, 게 부르저나바, 부르저나바. 서울의 겨울 아침. 하늘은 상복처럼 잿빛천으로 덮여 있었다. 진혁은 맨손으로 강남경찰서 중앙문을 밀고 들어섰다. 변호사도 민서도 없었다. 걸음은 느렸고 한 발 한 발이 지난날의 잘못을 세는 듯했다. 접수창구의 젊은 경찰관이 고개를 들었다. 무슨 신고이십니까? 진혁은 입술을 다물었다가 낮게 말했다. 신고가 아니라 자수하러 왔습니다. 순간 실내의 소음이 멎었다. 잠시 후 그는 작은 조사실에 앉았다. 그 빛은 눈부시지 않았다. 다만 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잔혹한 빛이었다. 그는 또렷하게 말했다. 최진혁입니다. 장모님, 김서연 여사를 속이고 해하려 한 사기 공모를 자백하러 왔습니다. 아내 박민서는 제 압박과 조종 아래 움직였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경찰관이 펜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이 죄면으로 징역형이 꽤 길 겁니다. 알고 있습니까? 압니다. 하지만 부끄러움 속에 사는 세월보다는 감옥이 낫습니다. 그는 손을 떨며 진술서에 서명했다. 펜끝이 종이를 스칠 때 마음의 절반이 가벼워졌다. 법이 아니라 양심이 덜어낸 무게였다. 이틀 뒤 민서는 변호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최 씨가 자수했습니다. 김서연 여사 관련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당신은 관계없다고 진술했어요. 전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숨이 막혔다. 야망과 냉철함으로 살던 그가 끝내 고개를 숙였다. 법 앞에서, 그리고 어머니 앞에서. 그날 밤 민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 오피스텔 유리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귓속을 때렸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어떤 죄는 지워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이튿날 아침 그녀는 차를 몰고 남쪽으로 향했다. 겨울 고속도로는 한산했고 가로수는 앙상했다. 지니고 있는 건 한 장의 쪽지 진역이 남긴 필체였다. 남해군 이상철 씨 댁. 구불구불한 언덕길을 지나 작은 흰집 앞에 섰다. 기와지붕 아래 마당에는 배추와 아이들 옷이 바람에 펄럭였다. 그녀는 한참을 서 있었다. 장작 타는 냄새와 라디오 소리가 새어나왔다. 익숙하지 않은 온기 속에서 죄책감이 서늘하게 일었다. 문이 열렸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나왔다. 허리는 굽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다. 아가씨. 그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부드러웠다. 민서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찾아뵈러 왔어요. 죄송합니다. 남편이, 우리가 한 짓 모두. 이상철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가 문을 활짝 열었다. 용서할 것도 탓할 것도 없습니다. 날씨가 차네요. 들어와요. 밖은 바람이 세요. 안쪽에서 노모가 따뜻한 생강차를 내왔다. 멀리서 오느라 힘들었죠. 한 모금 하세요? 민서는 그들의 소박한 배려 앞에 숨이 막혔다. 아무런 질문도 비난도 없었다. 오직 선함만이 있었다. 그 단순한 친절이 그녀의 남은 자존심을 산산이 부쉈다. 그녀는 차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다. 잘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상철은 그녀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다. 그저 어깨에 손을 얹었다. 부드럽게 아버지가 딸에게 하듯 죄는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낼 때 끝이 납니다. 이제 일어나요. 다르게 살아봐요. 민서는 눈물 사이로 미소를 지었다. 평생 처음으로 계산도 체면도 없는 진심의 사과였다. 그날 오후 서울로 돌아오는 길 남해 바다 위로 해가 기울었다. 주황빛이 물결에 번졌다. 민서는 차를 세우고 바다바람을 깊게 들이마셨다. 앞날이 어떨지 몰랐다. 진혁이 언제 출소할지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순간이 다른 삶의 시작이라는 것. 그녀는 더 이상 상속녀도 피해자도 아니었다. 그저 다시 살아보려는 한 인간이었다. 제주바다는 새벽의 종이처럼 평평했다. 서연은 안개 기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일은 시각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생강차를 우렸다. 언덕 비탈에 기대선 작은 집, 하얀 회벽, 이끼 낀 기와 안에는 바람소리와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다 내음뿐이었다. 그녀는 아이들 공책을 식탁 위에 펼쳐놓고 서툰 글씨들을 한 줄씩 더듬어 읽었다. 아이들만큼 내가 참을성이 있었더라면. 그녀는 가만히 웃었다. 아이들은 틀리면 다시 쓰면 그만이라고 스스럼 없이 말하겠지. 어른들은 대개 침묵으로 잘못을 덮어두지만 다 먼 바다에서 배경적이 길게 울렸다. 김 여사님, 서울에서 편지 왔습니다. 서울이라는 소리는 이제 한 생을 건너온 이름처럼 멀게 들렸다. 봉투에는 오래 정든 김 변호사의 익숙한 글씨가 있었다. 그가 말년에 묵묵히 곁을 지켜준 사람이라는 사실이 잉크 자국처럼 잔잔히 번졌다. 여사님께 박민서 씨는 지금 인천의 작은 분식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움도 사양하며 스스로 벌어 살겠다고 합니다. 최진혁 씨는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에서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가명은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이 되는 법을 다시 배우고 싶습니다. 두 사람 모두 여사님을 고맙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연은 편지를 접어두고 바다를 바라보았다. 마른 미역 냄새와 짠 기운이 바람에 실려왔다. 가슴에 낯선 감정이 차올랐다. 자부심도 분노도 아닌 것. 오랫길을 걸어온 파도가 마지막 모래턱에서 힘을 풀어놓듯 고요한 슬픔이었다. 그녀는 작은 수첩을 펼쳐 하얀 종이를 꺼냈다. 빗살 같은 햇빛이 창틀을 넘어와 점점이 검버섯이 오른 손등 위로 얹혔다. 민서야, 김 변호사에게서 소식을 들었다. 인천의 작은 가게에서 일하며
스스로 서보려 한다고. 그건 엄마가 오래전에 가르쳤어야 했던 일이다. 엄마를 찾지 말아라. 너의 앞길은 이제 너의 것이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가 네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라. 용서는 결국 네가 너 자신에게 내려야 하는 것. 엄마가 줄 수 있는 건 자유뿐이다. 잘 살아라. 그 길만이 네가 저질렀던 일들을 조금이라도 갚는 길이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떨리는 글씨로 한 줄을 더 보탰다. 기억해라.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모양을 바꿀 뿐 물이 바다로 스며들듯이. 편지를 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포구 근처 우체국에 들러붙였다. 돌아오는 길에 바닷가 끝 작은 커피집에 앉았다. 테이블은 고작 2개. 라디오에서는 조용필의 옛 노래가 낮게 흘렀다. 창가에 앉은 그녀는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멀리 서로를 쫓아오는 물결들을 한동안 가만히 바라보았다. 종업원이 컵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레 물었다. 누구 기다리세요? 서연이 열게 웃었다. 아니요. 다만 무엇 하나를 배웅하는 중이에요. 갈매기 한 마리가 바다 위를 스쳐 지나가자 가슴 어딘가가 비어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그 빈자리는 평화로웠다. 그녀는 일어나 모래사장으로 걸어나갔다. 바람이 옷자락을 살짝 들어올렸다. 바다는 여전히 파도를 만들고 해는 예정대로 기울었다. 세상은 계속 갔고 그녀도 그 흐름에 발을 맞추었다. 내가 남기는 유산은 재벌의 이름이 아니다. 내 마지막 선택 분노 대신 평온, 과거 대신 미래. 저녁빛이 길게 깔릴 때 서연은 눈을 감고 옅은 미소를 지었다. 이 이야기는 용서라는 말로 닫히지 않았다. 그보다 더 큰 것 평안으로 닫혔다.